보통 벼화변이라고 불리는 화라는 글자는 곡식이 여물어 늘어지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다음은 나라는 뜻의 사자에 대한 것이다. 벼화변이 붙는다. 오른쪽 변의 무는 옛날에는 구였고 둘러싸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란, 곡물을 자기 목만큼만 챙기는 것이다. 즉, 사라는 건 고대 소작농이 수확량의 몇 할을 지주에게 바치고 나서 남은 자기 몫을 챙겨두는 모습이다. 이 부분은 내 것이다 라는 말이 사이고 이 글자풀이만큼 사라는 글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준 건 없다. 이것으로 오늘날의 법률상의 사와 거래에서의 사라는 것이 잘 이해된다. 사라는 글자가 명쾌한 반면에 공이라는 글자는 의미가 애매하다. 기원전 한비자에서는 공이란 사의 반대말이라고 한다. 너무 쉽다. 처음에는 아마 사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쪽을 막연하게 공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른다. 얘기에 나오는 공의 주에서는 공은 공통이다 라고 해서 현대의 해석에 약간 가깝다. 동료, 사회, 공존하는 자들인 것 같다. 어쨌든 공은 근대가 되면서 내용이 풍부해진다. 교육에 관한 칙어에 나오는 의용을 다하여 공에 바친다의 공은 국가를 말한다. 공원, 공중변소의 공은 공공 그 자체이다. 공해가 되면 그 공은 인류에게서 생물 일반에게까지 미치는 해라는 내용을 담게 된다. 아무튼 공이란 사위에 있는 것, 내 무리의 규정, 내가 모두 함께 봉사해야 하는 것, 때로는 만인의 행복을 위해 살을 죽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을 향한 경사의 각도가 너무 심해지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된다. 유교의 근간은 효이다. 효는 가장 빛나는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이지는 않다. 효라는 관념도 포함해서 전통적 한민족은 황제도 사, 관료도 사, 이들과 잠재적 적대 관계에 있는 인민도 사였다. 이것은 이미 언급했다. 자본주의는 이 사에서 출발한다. 시장 경제는 한족이 잘 해오던 분야이며 전기 자본주의라고 할 만한 경제는 기원전부터 중국 대륙에 존재했다. 한대 촉이 제철을 중심으로 다소 거대해졌고 왕조가 그것을 억제할 정도였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는 1930년대에 상하이에서 싹트려 하다가 전쟁으로 시들었다.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대만에서다. 자본주의의 힘은 거대하고 게다가 이윤 추구라는 싸움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게임과 마찬가지로 규칙이 생겼고 아울러 공공의 사상이 성립했다. 이것은 서양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의 발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같다. 타이페이의 대번성을 보면 누구나 사상가가 된다. 넌 불빛의 홍수나 차량의 북적거림 또는 보도의 물결을 보면 대만의 자본주의는 소년처럼 활기가 넘쳐 흐른다. 지금 당장 한민족다운 자본주의의 첫 번째 좋은 모델을 대만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와 공의 관계는 어렵다. 나라를 세우는 주체는 사적 주체인 것이다. 공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 24년 야세가만의 설 서두에 썼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가란 민간인이 사를 추구함으로써 흥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 각자가 기업을 세우고 그 총합이 국가라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후쿠자와는 같은 논문에서 건국의 요소는 세이가만의 사풍에 있다 라고도 쓰고 있다. 게다가 정축공론 안에서 입국의 근본은 도덕 품행이라고도 말한다. 내가 고상하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것에 틀림없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은 물론 메이지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천하국가라는 공적 의식과 국가 권력이라는 공적 의식이 대단히 강했다. 게다가 사는 삼가야 할 것, 비천한 것, 때로는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일본인들에게 후쿠자와는 일부러 사를 격려해 주었다. 후쿠자와가 만약 한민족 속에 태어났더라면 공에 대한 심정을 고취했음에 틀림없다. 그만 그런 말을 리덩후이에게 말해버렸다. 대만의 자본주의가 더 거대해지기 전에 서둘러 공공의 정신을 일깨우지 않으면 무수한 힘들이 서로 부딪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좀 거리낌이 없었다. 리덩후이의 답변은 의외였다. 시바씨, 나는 22살까지 일본인이었어요. 맑은 미소와 함께였다. 질문이 좀 미흡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등을 떠올리며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일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리덩후이는 앞서 한 말 뒤에 재치 있는 말을 했다. 식민지에 대해서는 종주국이라는 것은 자국의 좋은 점을 보여주려 합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영국도 그랬고 대만에 있던 일본도 그랬죠. 그렇게 듣고 보니 옛날의 일본은 국력의 측면에서는 분수에 맞지 않게 타이베이에서 상하수도 등을 완비하고 있다. 멋있어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리덩후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측면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는 이라고 말한다. 초등교육 이래 선생님들로부터 일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봉사하는 정신에 대한 것이 틀림없다는 교육을 계속 받아왔다. 물론 어른이 되고 나서 일본에 가보니 일본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2살까지 받은 교육은 아직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어요 라고 말했다. 확실히 그렇게 말하고 보니 리덩후이는 일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생각된다. 이야기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고 나는 살짝 당황했다. 하지만 리덩후이로서는 내 질문이 무엇이었든 이 한 가지는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 말해두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리덩후이는 그런 즉석적인 발언을 한 뒤 대만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정신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것을
전통 유교 안에서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귀국 후 아사히 신문사 출판국의 사쿠라이 타카코에게서 리덩후이의 저작 사랑과 신앙을 받았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장이 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대만성 주석이던 시절 동해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이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다. 내 경험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한 글자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해석이 가장 상세하며 그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리덩후이는 예전에 타이베이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성, 공, 염, 능을 자기 자신의 기본 태도로 삼고 싶다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그것을 토대로 만약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곧 성이고 또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공이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렴이며 항상 관용적이고 끊임이 없는 것이야말로 능이다. 이미 이 사람은 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리덩후이는 가끔 일본어 단어를 깜빡 잊곤 했다. 저거 이름이 뭐였더라? 뭐라고 하지? 하고 옆에 있는 허지밍에게 물었다. 그때마다 과묵한 아무개는 정신이 번쩍 든 듯한 얼굴을 하고 중얼거렸다. 리덩후이는 손뼉을 치는 듯한 밝은 표정으로 아, 맞다 라고 말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듯 했다. 어쨌든 나는 리덩후이의 일본어 능력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다. 전후 대만의 언어 사정에는 북경어 도입이라는 점이 있다. 대륙에서 국가 자체가 이주해 왔기 때문에 본토인에게도 베이징어를 못하면 대학교 강의도 들을 수 없었고 취업도 할 수 없었다. 힘들었다. 고 나중에 신영에서 만난 개업의 심내림 선생이 말했다. 그건 그렇고 심 씨는 신잉 지방의 명문가였고 이 사람은 쇼와 초년의 도쿄에 유학 가서 학위를 도쿄대 의학부에서 받았다. 집에서는 대만어를 쓰지만 밖에서는 일본어이다. 전후에는 일본어를 버리고 북경어를 배웠다. 진찰할 때의 대화도 학회 발표도 모두 베이징어가 되었다. 아직 30대이고 연구심이 왕성한 시기였는데 북경어 학습을 위해 꽤 많은 시간과 정력을 썼다. 어쩌면 대만 전체의 학문도 제자리 걸음을 했을지도 모른다. 리덩후이 씨의 경우도 같은 고생을 겪었을 것이다. 리덩후이의 대만어, 영어, 일본어 모두가 국어인 베이징어보다 유창하다. 앞서 언급된 책의 권말에 팽회진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다. 확실히 이 사람의 일본어는 모범적이다.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경어가 귀찮아진 건지 아니면 나에게 친밀감을 느껴준 건지 구제 대북 고등학교의 학생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반말을 할 수는 없었다. 상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리덩휘상, 만약 대륙 중국이 라고 나는 물었다. 차라리 날 좀 먹여 살려주지 않을래? 라고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 가정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 아, 아 하고 양손바닥을 들어 웃는 얼굴 앞에서 황급히 좌우로 흔들었다. 가정의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솔직히 곤란해하는 모습이었다. 답은 그것뿐이었다. 대륙의 인구는 11억이라고 하지만 추산에 따라서는 13억이라고도 한다. 그 인구의 10%라도 토속류처럼 대만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공도 사도 지금의 번영도 한순간도 버티지 못한다. 양쪽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가정보다 이 평화, 그것도 포옹 같은 뜨거운 평화라는 가정이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중국처럼 너무나 거대한 대륙 국가는 인류가 생각한 어떤 근대 국가의 원리나 운영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그것을 요즘 들어서야 겨우 알게 됐고, 아마 중국의 일부 유식자들도 몰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19세기 말까지 유민 기민의 화웨의 땅이던 대만이 오늘날 번영하고 있고, 대륙 중국이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은 한편으로는 크기 문제일 수도 있다. 예정된 2시간이 지났다. 서둘러 일어난 나를 리덩 후이는 붙잡아줬다. 하지만 밤샘은 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다. 나는 부인 쪽으로 시선을 보내자 미소로 화답받았다. 나는 다시 대만에 올 겁니다. 고 말했다.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라 몇 달 후에, 예를 들면 4월 초에라도 다시 방문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3월 말이라면 나도 좀 한가해질지도 모른다. 고 리덩 후이는 말했다. 그 말뜻을 이때는 잘 몰랐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구제 고교생이 물어본다. 실은 이번에는 동해안 산지를 걸어 산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럼 내가 안내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 안내받아서는 가도를 가다. 도 뭐도 있을 턱이 없는 것이다. 리동휘상,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라고 나는 이불로 불을 끄는 신용으로 달랬다. 산지에 간다고 한들 역사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압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고 어쨌든 선의 덩어리 같은 이 거인의 집을 떠났다. 4월 초에 대만을 다시 방문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대만의 정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륙계 정치인인 행정원장 하오바오춘이 1월 말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었다. 2월에 들어 본도인 리엔잔이 수상이 되었다. 대륙계의 천하였던 대만 정계로서는 경천동지의 변화이다. 리엔잔이라는 이상한 성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2월 11일자 산케이 신문의 요시다 노부유키 씨 기사에 따르면 존재감이 있고 적이 없는
온화한 인물이라고 한다. 학자 출신이다.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 박사이고 젊은 나이에 대만 대학교 교수가 됐다. 장진궈 시대에 요청받아 정부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무래도 리덩후이는 1월과 2월에 이 일로 바빴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전 총리 하오바오추는 대륙계 정계의 중진이다. 사진으로 본 풍모는 영락없이 고집이 세 보인다. 그런 인물을 그 구제 공요생이고 목사 같은 리덩후이가 어떻게 물러나도록 설득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아니면 상대방의 애국심에 호소했을지도 모른다. 더욱 상상해보면 앞으로는 대륙계도 본서민도 진정으로 타이완 섬이 조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서민의 총리 취임이 100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국민의 마음에 더 깊이 울리고 또 국민적인 활기를 북돋는 근원이 된다는 같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성실함으로 설파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인 하오바오춘도 대단한 사람이다. 공이란 그런 것이다. 중국 의문학의 고토도 아키아스 박사에 따르면 공이라는 말은 통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서 텅하고 소리가 나는 듯한, 일본어로 말하면 카라리와 같은 의선거가 근원이 되었다고 한다.